오빠 믿어 사진만 찍을게. 자, 이런 말 믿고 있다가 큰 코 다치죠. 예. 지금 자, 최단비 변호사님. 네. 결국 카메라 테스트를 받게 해주겠다면서 모텔로 유인을 해가지고 네. 성관계를 맺었더니 이모 씨. 그런데 무죄가 났어요. 네. 예. 무죄가 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일단 1심과 2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를 낸 이유가 이제 예. 피해자들이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강간 같은 경우에는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 폭행과 협박이 이제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한다가 원래의 대법원의 기본적인 취지이고요. 기준이다. 예,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성관계를 가지려고 해서 강제로 하려고 하는데 싫어. 이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됩니까? 어느 정도로 해야 됩니까? 하지만 이제 원래는 정말 현저히 반항이 불가능해야 됐고 예전 판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살짝 반항한 정도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이 기존에 일관된 취지였지만 예. 이제는 판례가 굉장히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반항을 한 정도, 그러니까는 뭐 반항의 의사가 현저히 폭력이 이렇게 완전히 현저히 불가능하게 내가 의사를 저합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반항을 했다. 내가 반항이 곤란한 정도의 폭행이어도 가능하다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판례는 어떤 판례가 있었냐면 보험 설계사를 집으로 불렀어요. 내가 보험을 들어줄게 와라. 그래서 보험을 들어주러 집에 왔는데 그 보험을 들어주려고 왔던 설계사를 이렇게 강간을 한 사례였는데 그 강간을 했을 때 피해자가 힘으로 제압을 하고 강간했다. 그런데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번과 똑같이 현저히 반항이 불가능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반항 조금은 했지만은 진짜 막 세게 안 했으니까 이건 안 들어준다. 그런데 이제 그 피해자가 뭐라고 그때 얘기를 했냐면 내가 여기서 계속해서 반항을 했을 때에는 이후에 나에게 더 많은 피해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잘못하면 두려워서. 흉기로 위협할 수도 있고 목숨을 뺏을 수도 있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더 반항을 하다가 혹시 내가 정말 살해를 당하지 않을까 이러한 위협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항을 하지 못했다라고 했고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이 자신의 가슴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나 조폭이었다. 너 가만히 안 있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도 반항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강간이 된다라고 이제는 판례가 좀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런데 왜 이번 사건에서는 그러면 현저히 곤란하지 않은데 무죄가 됐느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는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이제 강간 이후에 같이 둘이서 모텔에 함께 그냥 걸어 나왔고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도움을 바로 요청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며칠 지나서 그러니까 피해자로 보이는 그 여성분이 다시 연락을 해서 또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는 이게 일반적으로 강간에서의 범행 이후에 일어나는 피해자들에 의한 태도가 아니라고 보여서 무죄로 봤다 하기 때문에 이번 판례를 단순히 그 폭행과 협박의 정도로만 결정한 판례는 좀 아니라고 보입니다. 김경희 변호사님. 그런데 제 느낌에 그 이후에 같이 나올 때 바로 신고를 안 했다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도 또 연락한 거는 혹시라도 무대를 시켜주고 뭐 이런 거 있을까 봐서 그때는 자기가 하기 싫은 성관계를 어쩔 수 없이 강간을 당했는데도 혹시라도 사후에 어떤 대가가 있을까 봐서 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 강간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체적인 사건의 취지가 일단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은 안 했던 것 같고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썩 내켜서 성관계를 맺었던 것 같지는 않고 근데 분명히 싫다는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끝나고 나와서 방금 최단비 변호사가 말한 대로 그냥 같이 길거리를 걸어가고 또 같이 편의점 가서 뭔가 물건을 같이 사고 또 며칠 있다가 다시 연락을 하고 이런 점에 비춰보면 그게 내키지 않았을까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좀 뭔가 좀 의문이 든다. 법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본인이 모델을 하고 싶다는 그 어떤 욕구하고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이런저런 마음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법원에서 그렇게 보고 무죄 판결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우리 20대 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뭐 여성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딸 가진 부모들도 많이 있을 텐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강간을 당할 당시에 자기가 무서워서 그냥 저항을 덜했다 한다면은 그 상황이 끝난다면 빨리 신고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중요한 징표죠. 그게 본인이 의사에 반해서 성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자기가 마치 다시 뭐 만나자고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 하지 않으면 되는 거 그래야 되겠네요. 자,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우리나라의 이런 그 강간에 대한 기준
외국하고는 좀 차이가 많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강간에 대해서 좀 비판이 있었던 게 강간을 보는 것이 폭행과 협박이고 일단 일관되게 예전에는 그 폭행 협박이 현저 여자가 아예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안 돼 이거 아니면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비판이 있었냐면 강간을 할 때 강간죄를 이제 판단할 때 기준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강간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념 또 이 남자의 보수적인 관념에서 강간죄를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항의 의사를 아예 범죄의 성립 요건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동의 없이 한 성행위 자체를 모두 강간 성범죄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폭행과 협박의 정도를 수위를 낮춰야 이제 피해자들을 좀 더 보호할 수 있지 않나라는 지적은 있습니다. 그 수위를 낮추면서도 적어도 피해자들이 이거를 꼭 해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국 같은 데는 아무리 같이 모텔에 들어갔더라도 그냥 하기 직전에 노 이 얘기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요. 지금 최근 한 2, 3년 전부터 대법원 판례의 경향이 네. 대체로 노 했는데 남자가 조금 강제적으로 밀어붙여서 성관계를 가졌다. 이러면 강간죄로 인정을 해가는 추세입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인 반항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제 이 강간죄가 인정이 안 된다. 이 부분은 사실은 한 3년, 5년 올해 과거의 판례들이고요. 최근에 판례의 추세는 많이 변했습니다. 거기다 이제 강간 말고 강제 추행 가능 신체를 더듬는다. 지난번에 박희태 의장 같은 경우 보면 골프 그 캐디분에게 이렇게 콕 찔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본인 얘기도. 네. 근데 그것도 강제 추행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처벌 수위에 관한 문제인데 강간하고 강제 추행하고 근데 강제 추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폭넓게 인정을 한다. 그다음에 강간 같은 경우도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폭넓게 인정해가는 추세에 있다. 예. 그래서 외국의 어떤 이론하고 별 차이가 없이 가고 있다.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단배 변호사님. 그런데 같은 재판부가 거의 비슷한 상황을 놓고 이번에는 또 위력에 의한 간음을 유죄를 인정한 게 있어요. 네.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번 같은 경우 이번 사건도 이제 앵커님 지적하셨듯이 이 여자분이 자기는 사실은 그렇게 내키지 않는 성행위를 했는데 그게 나한테 혹시나 모델 제의를 계속 일을 주지 않을까 이러한 좀 마음이 있었다 수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와 비슷한 게 같은 재판부에서 했는데 여성을 속여서 성관계를 한 방송국 직원이 있었어요. 네. 영화 감독을 사칭해서 배우 지망생을 모텔로 위인해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 경우의 재판부는 방송국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나 고용과 관련돼서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을 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유죄가 됐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업무나 고용 관계가 인정되기는 좀 어렵다. 예. 또 그렇다면은 강간죄로 처벌해야 되는데 강간죄로는 또 폭행이나 협박 정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 그렇다면 또 처벌할 수 있는 게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에 대한 간음이 있는데 또 이분은 미성년자는 또 아니었어요. 피해자가. 그렇기 때문에 딱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 거죠. 네. 하지만 지적하셨듯이 이 여자분의 입장에서는 뭔가 저 사람이 나에게 위력이나 위계, 그러니까 법에 의한 위력이나 위계는 아니지만 뭔가 나에게 직업을 줄 것 같이 해갖고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처벌이 없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저는 개별 사건에 관련된 논평보다는 예. 우리 사회가 어느새 이렇듯 도덕적 가치가 무너지고 그리고 또 인성과 품성에 관련되어지는 게 점점 고갈되고 메마르는 사회로 변해가는 것 같아서 새해 벽두에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같은 날 정말 참 국민들께 우리가 좋은 얘기들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네요. 차제에 예. 대한민국이 아마 저는 크게 변화를 유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해결할 주체인 기관이나 정부든 정치든 이것을 못 해낸다면 이제는 어느 주요 일간지에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국민이 나서서 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내는 것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요. 보면 이런 아주 온갖 엽기적인 사건들이 네. 계속 동시다발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금년에도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런 사건을 개별적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뭔가 사회병리학적으로 다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정부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 오히려 정신치유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의무적으로 어떤 청소년도 필요하고 또 저희들 같은 사람도 필요하면 하고 정신과 치료를 심리 치료를 의무화할 수 있는 범국민적 차원에서 어떤 치유 프로젝트가 나와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도 해야 하지만 이제는 국민이 같이 정부와 협업을 해서 우리 이 사회의 병폐를 이제는 개선해 나가야 될 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얘기 잘 들으셨습니까?
적어도 강간에 대한 법원의 기준이 좀 완화되고는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신경을 써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